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250페이지죠? 이제 50분을 보겠습니다. 자, 저당권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죠? 기억 보시면, 기억은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이 회복되기 전에 경매가 행하여져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여기까지. 불법 말소가 중요합니까? 경매가 중요합니까? 다시 기억 봐보세요.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이 회복되기 전에 경매가 중요하죠? 경매 동원하세요. 경매 행하여져 매수인이 매각 대금 완납하였다면 저당권 다 소멸하죠? 그러니까 저당권 말소 등기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았죠? 방금 제일 처음에 했던 거죠. 두 개 비교해서 1교시 때. 그 다음 니은 채무자 편제로 피죠. 피다분 채권이 소멸하면 말소 등기 없이 저당권 소멸한다. 맞았죠? 3번 디귿 저당권 여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미치므로 여기까지 맞았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수목은 원래 토지 일부지만 명인방법이나 임목 등기하면 토지와 독립된 물건이 되죠. 이제 독립된 물건입니다. 그래서 명인법을 갖춘 수목에도 저당권 여력이 미친다. 들렸죠? 토지와 독립된 물건이라 안 미쳐요. 리을 토지에 관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 그 저당에 준전한 건물이 미등기 상태였다면 그러면 설정 당시 토지 건물 다 동일한 소유죠. 미등기도 법지 인정되죠. 무효가 인정되죠. 미등기했다면 그 건물을 위한 법정의 당권 성립될 수 없다. 틀렸죠? 성립될 수 있습니다. 건축증도 인정돼요. 미등기 무효가 다 인정됩니다. 미음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가 결혼된 경우 피다무 채무 소멸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 상대방은 양수인이다죠. 양수인이다. 그러니까 저당권이 이전됐죠. 이렇게 등기 불구해서 저당권자 A가 1-1에서 1번 저당권이 이전됐어요. 저당권 이전. 이제 채권이 다 소멸했죠. 그럼 누구한테 말소 청구해야 돼? 저당권. 당연히 양수인한테 말소 청구하겠죠. B가 현재 저당권자니까 B에게 말소 청구합니다. 그래서 양수인이다예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았죠?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53번을 봐보겠습니다. 다음 근저당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거죠. 1번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한하여 최고의 한도에서 모두 담보된다. 틀렸죠? 1년분 초과해도 근저당이니까 초과해도 채권 최고액 범위라면 다 담보됩니다. 1번이 정답이죠. 2번 근저당권은 피다문 채무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 범위나 채무자 변경할 수 있죠. 맞았고 3번까지 맞았어요. 2번에서 3번으로 연결되죠. 자, 채무자가 변경되면 변경 후 동원하십니다. 변경 후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 담보되고 변경 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더 이상 담보되지 않겠죠. 그래서 원래 A가 채무자였어요. 근데 B로 채무자가 바뀌었대요. 그럼 이때 누구 채무가 확정돼요? 다음 B 채무가 확정되겠죠. A는 이제 더 이상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변경 후께 후 것이 확정되겠죠. 다음 4번도 했죠. 피다분 채권이 확정되면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 채권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네, 5번 확정된 원본 채권에 와요.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소래금 채권은 이건 담보된다 그랬죠. 확정됐으니까 확정 전에 발생한 채권을 말합니다. 확정 전에 발생한 채권 이것이 확정 후에도 계속 이자가 발생하면 담보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다 넘기시면 이제 57번 보겠습니다. 근저당 설명 중 틀린 거죠. 1번 채권 최고액이란 근저당권자가 목적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때 한도액을 의미하죠. 의미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책임지는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 바뀌었죠.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채권 최고액에는 피다문적은 이자 다 포함되죠. 3번 근저당권인 담보하는 원본 후 확정기일 가로열고 결산기일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인 동의 얻어야 돼요.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자 기타 제3자 이 말이 이해관계인 승낙 얻어야 됩니다. 2년을 결산이 정했는데 1년 늘어나 보세요. 그럼
그럼 제3자에게 이해관계에 미치겠죠. 동의 어디 해야 돼요? 다음 4번. 후순위 권리자가 없는 한 당사자는 피담은 채권액이 확정될 때까지는 최고액 또는 존속기간을 합의로 변경할 수 있고 제3자가 없으니까 이를 당연히 변경 듣게 하겠죠. 5번. 근저당권은 피담은 채권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범위나 채무자 변경할 수 있죠. 이때 변경 후께 확정된다 그랬죠.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60번을 한번 봐볼게요. 60번. 이제 근저당 설명 옳은 거죠. 1번.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인 근저당 설정자는 채권 최고액 변제에 틀렸죠? 전액을 변제하여야 그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번은 1번 때문에 지금 보는 거예요. 1번과 2번 때문에. 1번이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는데 우리 문제집에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 1번 지문이. 자, 갑이 소유자고 그냥 일반 저당권자 우리 나왔는데 이 상태에서 병이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럼 이 병을 뭐라 불러요? 제3취득자. 시간적으로 갑, 저당권은 후 소유권 취득했죠. 제3취득자. 근데 갑이 채무자죠. 갑이 을에게 돈을 안 갚은데 지연이자가 3년분 발생했다. 그럼 채무자는 전액 다 갚아야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채무자 아니죠? 제3취득자나 또는 만약에 이 부동산에 물상 보증인이 따로 있었다면 얘들은 채무자 아니에요. 그자들은 지연이자 1년분만 변제하고 다 말소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이었다면 갑이 소유자였고 첫 번째로 네,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근저당권자 채권 최고액이 3억이래요. 이 상태에서 병이 제3취득자 세 번째로 매수했습니다. 근데 갑이 돈을 너무 안 갚아서 채권 최고액 3억인데 갑에 갚을 돈이 3억 5천으로 확정됐대요. 그럼 채무자는 전액 다 갚아야 말소 청구할 수 있지만 제3취득자나 채무자 아니죠? 또는 여기에 물상보증이 따로 있었다면 얘들은 채무자 아니니까 얘들은 3억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잘 비교하셔야 돼요. 저당권, 근저당권 같이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채무자니까 최고액 틀렸고 전액 다 변제해야 돼요. 다음 2번 경매 신청으로 채권이 확정되면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후 경매 신청이 취하되더라도 채무 확정 효과가 번복된 거 아니죠? 맞았습니다. 2번이 답이에요. 3번 근저당무로 제3취득자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근저당무로 경매대가 중 근저당권자가 피해당받고 남은 금액에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틀렸죠? 제3취득자가 더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경비 최당 우니까 우. 4번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근저당권 설정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피담의 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지만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 근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 이제 새로운 소유자죠. 새로운 소유자도 이러한 해지 권한을 원용할 수 있다가 팔립니다. 왜 그래요? 그전에는 근저당 설정자가 소유자였죠. 자기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죠. 이제 소유자가 바뀌었잖아. 그럼 새로운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갑이 할 수 있지만 지금 소유자 바뀌었으니까 이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자가. 그래서 그냥 4번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어요. 시험에 나온 적 없으니까. 그리고 5번은 X. 5번은 확인 소유 이런 게 우리 시험 범위 아닙니다. 소송법이라 몰라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2번 때문에 특히 이 문제 풀어본 겁니다. 그 다음 이제 62번을 보시면 저당권 설명 옳은 거 그랬죠? 1번 근저당권은 성질상 그 피담의 채권이 확정되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다. 맞았죠? 채권이 증감 변동하니까 얼마일지 딱 어느 순간 확정이 돼야겠죠? 확정 안 되면 실행 못 합니다. 자, 2번
근저당권으로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을 설정계약 당사자들이 약정해야하나 반드시 등기하는 건 아니다. 틀렸죠? 등기해야 되죠. 채권 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입니다. 3번 결산기에 확정된 실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이죠. 그 실제 채권액 전부 틀렸죠. 그냥 최고액 여기 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죠.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가 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죠. 5번 피담보 채권이 잔존하는 한 잔존하더라도 기본계약이 해지됐죠. 그럼 해지되면 그때 채권이 딱 확정돼요. 해지 후에서 근저당권 효력이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기본계약이 해지됐죠. 그날 채권이 확정되고 그럼 이제 근저당권은 일반 보통 저당권으로 바뀌는 겁니다. 기본계약이 신발 공급계약 끝났잖아요. 끝낸 날 채권이 확정돼요. 확정되면 그때 이제 근저당에서 1번 저당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틀렸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여기 3번은 이제 틀린 거죠. 1번 피담보 채권이 일시적으로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 소멸하지 않죠. 이걸 소멸의 부종성 완화 그랬어요. 부종성 완화. 2번 근저당이라는 것 그 취지를 반드시 등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근저당에는 두 가지를 꼭 적어야 돼요. 첫째 채권 최고액, 둘째 근저당이라는 취지를 거기서 그래서 근저당이라는 것이 취지를 등기해야 된다. 그럼 여기 채권 최고액 등기되어 있죠? 근저당이라는 것 등기되어 있습니까? 이 근자 쓰라 이 말에 근자 한 글자. 이거 안 쓰면 저당권이니까 근저당권이라는 취지를 기재하라 그 말이 뭐 쓰라 말입니까? 근 쓰라요 근. 근저당권이라고 근. 다음 3번 보시면 이제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하나 않고 채권 최고 한도에서 다 담보되는 거죠. 4번 근저당권 실행 비용도 채권 최고 한도에서 우선 변제된다. 틀렸죠? 채권 최고액에 포함 안 돼요. 포함되지 않고 제일 영순위로 하죠. 경비치당 후 제일 영순위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4번이 답이고 5번 실제 채권액의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인 근저당 설정자가 근저당권 소멸을 구하기 위해서 실제 채무액 전액 맞았죠? 전액 변제됩니다. 채무자니까. 그래서 이제 4번이 답입니다. 저당권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러죠? 그나마 쉬운 거 골라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집은 수업시간에 본 것만 열심히 반복하세요. 수업시간 안 본 것들은 너무 어렵거나 또 소송법 내용이 있어서 시험범위 아닌 것들을 뺀 겁니다. 아마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다른 과목도. 수업시간 했던 걸 계속 반복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부터 동영 모의고사 보면 여러분들 매주 학원 오셔서 이제 매일 문제만 푸는 겁니다. 문제 오너씩 풀어요. 그래서 아마 문제를 여러분들이 하루에 매일 오시면 40문씩 푸는 거예요. 전 과목을 다. 이걸 4주 할지 몇 주 할지 모르겠는데 문제 엄청 풀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수업 시간에 한 문제만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그 요약집이나 기본서 하나씩 그렇게 보시라 그랬죠. 그렇게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실명법을 좀 할게요. 요약집으로 오셔서 요약집을 187페이지 봐볼게요. 187. 부동산 실명법. 제 5장 피셨죠? 일단 187페이지는 제일 밑에 큰 2번 부동산 실명법 기본이론이 있습니까? 넘겨보시면 주요 골자가서요. 다음 페이지 박스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박스가 하나 있죠? 이제 부동산 실명법은 김영삼 정권 때 만들어졌고 그 김영삼 정권 때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명의신탁을 대법원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효.
그러니까 국민들이 많이 했는데 갑자기 김영삼이 정권을 잡고 나서 그걸 무효로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부동산 실명법입니다. 그럼 부동산 실명법은 주요 글자가 먼저 명의신탁 약정, 명의를 넘기기 위한 약정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 이 원칙 다 무효입니다. 무효. 그리고 형사처벌했어요. 단 예외적으로 종중이 명의신탁하거나 법률상 배우자 간 그리고 종교단체 이자들이 탈법이나 탈세 목적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유효로 하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외가 아니면 원칙이 중요하죠. 원칙, 명의신탁, 약정, 물권 변동 전부 다 무효고 처벌됩니다. 그럼 자, 갑소의 부동산이 있는데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했어요. 을 앞으로 이전 등기. 명의 맡긴 사람은 신탁자, 부탁받은 사람을 명의 수탁자로 할 수 있죠. 그럼 이 약정과 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거? 왜 무효예요? 왜 무효죠? 그냥 원칙 무효니까. 원칙 무효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갑과 을 간에 이런 사이라고 이런 말 안 나왔죠? 갑과 을 간에 이런 말 안 나왔으니까 원칙 다 무효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누가 소유자예요? 등기 무효니까 갑이 소유자죠. 그럼 을은 나중에 알아서 갑에게 등기 넘겨야겠죠. 내 거 아니니까. 을이 등기 안 넘겨요. 그럼 갑은 을에게 등기 말소해서 부동산 찾아올 수 있습니까? 갑은 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게 무효라면 무효 원인이 103조 무효라면 반환 청구 못하죠. 103조 무효가 아니면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무효 때 이행했을 때 부당이 된 반환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무효 원인이 사회질서 위반이라면 반환 청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무효가 사회질서 위반 무효라면 반환 청구 못해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라면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웠던 거니까. 그러니까 103조 아닌 걸 외웠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라 외웠어요? 강강호 신조라고 뭔가 외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른 척 하실까봐. 강강호 신조. 강박, 강제입행, 통영원 피지, 명의신탁, 조세회피, 조세포탈. 명의신탁 103조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효도 이행했더라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하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을이 병한테 팔았어요. 팔고 병 앞으로 등기하면 이 부동산 실명법에 엄청난 특징이 있습니다. 원래 민법 기본이론상 앞등기 무효면 0은 0이어야 되는데 0은 0 무효. 부동산 실명법에서 이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악이어도 보호돼요. 악이어도. 그래서 선악불문하고 병이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합니다. 악이어도. 악이어도 취득해요. 엄청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했죠? 세 가지 똑같다라고 세 가지. 이중매매, 시효완성, 명의신탁까지. 악이어도 유효. 악이어도 취득해요. 단 이자가 여기에 적극가담했다면 그때는 103조 무효죠? 네, 적극가담하지 않는 한 아까 이중매매, 시효완성, 명의신탁,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 엄청난 특칙을 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비통착사강은 선의만 보대죠. 여기는 악이어도요. 엄청난 특징입니다. 이게 이제 주요 골자라고 다 써있어요. 박스 안에. 그래 박스를 보시고 이제 박스 밑에 양가로 2번 무효인 명의신탁 가로 열고 원칙적 모습과 밑에 양가로 3번 유효인 명의신탁 경우 써놨죠? 두 개를 양분해 보겠습니다. 네, 무효인 경우에요. 자 다시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명의신탁 약정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했습니다. 그럼 약정과 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원칙 무효예요. 원칙 무효죠? 그리고 뭐 종중 배우자 그런 말 없죠? 원칙 무효. 그럼 지금 현재 누가 소유자예요?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이 소유자죠. 이거 무효니까. 그러죠? 그럼 갑은 이거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죠. 그럼 갑이
명의시타 약정을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까? 갑이 이걸 해지하면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작년 정답에 이거 해제나 해지는 유효를 해제해제 유효. 무효니까 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말소 청구 못합니다. 무효니까. 해제나 해지는 뭘 한다? 유효. 그러니까 이런 말에 너무 웃겨야 돼요. 무효를 어떻게 해지하지? 해지할 대상이 없는데 유효인 계약을 해지한다 그랬죠. 해지. 유효를. 기억 안 나처럼 안 돼요. 제가 항상 계약 해지할 때마다 그 계약은 유효니까 해지한다 그랬어요. 항상. 이게 웃겨야 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변호사도 몰라서 대법원까지 가서 깨진 겁니다. 이렇게. 그럼 갑은 어떻게 이걸 말소 청구해야 돼요? 갑이 소유자니까 물권요청권. 그래서 물권요청권 중에 방해 제거. 이 등기가 갑 소유권 방해하죠? 물청 중에 방해 제거 청구를 원인으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등기 말소 청구와 똑같은 게 진정명의 회복 청구할 수 있죠? 진정회복. 지금까지는 갑과 을만 있을 때요. 근데 이제 우리 병한테 팔았습니다. 팔고 병한테 등기하면 병은 악이어도 권리 취득합니다. 선악불문 유효. 왜 악이어도 취득하죠? 이 특식 때문에. 원래 수탁자 등기 무효면 원래 0은 0이어야 되는데 이 엄청난 특식 때문에 0이 100이 되는 거죠. 100. 이렇게 해서 취득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 2, 3, 4, 5, 6 다 설명드린 거예요. 이제 양가로 3번 유효가 나오죠. 유효. 이번에는 유효래요. 을과 명의시타 약정하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했는데 이번에 이게 유효랍니다. 약정유효, 등기유효. 그럼 종종이 맡겼거나 법률상 배우자거나 종교단체인 경우 또는 실명법 전 판례가 유효라고 했죠. 그 실명법 전 판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유효. 그럼 유효일 때는 소유권을 나눴어요. 유효일 때는 자기들끼리는 갑만 소유자, 신탁자만 소유자입니다. 왜냐면 내가 내 걸 명의시타 갑니까? 남은 거니까 명의시타 받았겠죠. 그래서 자기끼리는 누구만 소유자? 신탁자만 소유자. 근데 을 등기 유효니까 제3자 대외적으로는 을만 소유자예요. 을만. 수탁자만 소유자. 그래서 대내적, 대외적을 나누는 겁니다. 언제? 유효일 때만. 이걸 절대하게 가져오면 안 돼요. 무효일 때는 무조건 갑만 소유자예요. 갑만. 유효일 때 유효니까 제3자한테는 을만 소유자, 자기끼리는 갑만 소유자입니다. 유효일 때요. 절대 무효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무효일 때는 무조건 갑만 소유자, 갑. 무효일 때. 구분해야 돼요. 자, 그럼 이때는 이제 갑이 을한테 야, 등기 넘게 할 수 있죠. 을이 안 넘기면 이때는 해지 가능해, 해지. 명의시타 약정 해지하고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게 진정명의회복 청구할 수 있어요. 해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항상 갑을만 있으면 누가 소유자다? 갑을 간에 누가 소유자요? 항상 갑만 소유자. 제3자가 나와야지 을이 소유자입니다. 그럼 자, 이번에는 갑 종중이 있었는데 갑 종중이 을과 명의시타 약정을 하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해줬어요. 그러면 신탁자, 수탁자죠? 수탁자가 소유권 취득했죠? 그리고 나서 수탁자가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갑이 이걸 해지, 유효니까 해지했어, 해지. 그럼 해지하면 곧바로 소유권이 이리 넘어요. 그래서 곧바로 갑에게 소유권이 여러 개 넘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갑이 가보니까 나대지에 우리 건물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건물 철거해 그랬어요.
누가 건물주라 했어 임마? 건물 철거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마디 했어요. 여기 해지 전까지 을등기 유효했으니까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에다가 처분으로 등기 넘었죠? 처분으로 소유자 바뀌었으니까 나는 관법지 취득에서 철거 못해 그랬습니다. 이때 관법지 발생합니까? 관법지 발생이 안 해요?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난주에 풀었어요. 우리가 문제를. 지난주에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꼭 이 자리에 똑같이 썼어요. 제가. 안 씁니다. 아, 좀 이쪽 같구나. 약간 이쪽에. 왜 발생하지 않죠? 여기 갑, 을밖에 없죠. 토지. 토지 보세요. 토지. 갑, 을밖에 없죠. 그럼 누구만 소유자다? 무조건 갑만 소유자예요. 다시 토지에 갑, 을밖에 없죠. 갑, 을밖에. 그러면 갑, 을 간에 누구만 소유자다? 무조건 갑만 소유자. 그러니까 이 토지는 처음까지 갑 소유. 건물을 을 소유. 그럼 토지 건물 동일인 소유인 적이 한 번도 없죠. 동일인 소유가 없으니까 이건 관법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랬어요. 동일인 소유가 아니니까. 왜 그래요? 자기끼리는 갑만 소유자니까 갑만. 을 소유자 아니에요. 을은 제3자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관법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우리 병에게 팔았대요. 팔고 병 앞으로 등기하면 병은 악이어도 권리 취득합니다. 악이어도 유효. 왜 유효죠? 앞등기 유효니까 을이 소유자니까. 을이. 제3자한테 누가 소유자요? 을이 소유자. 그러면 앞등기 유효니까 100은 100에서 원래 취득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이 병은 왜 취득해요? 앞등기 무효이지만 이 특칙에 따라서 이 병은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고 이 병은 왜 취득해요? 저 특칙이 아니라 원래 을이 소유자니까 100은 100에서 원래 취득 원래 취득합니다. 달라요 원인이 다 완전히. 이번에는 이 등기를 위조했어요. 정유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옮겨놨다. 그럼 이 등기 무효죠. 말소해야겠죠? 누가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을만 말소 청구하거나 을만 진정명예회복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은 못해요. 갑은 하려면 을을 대위해서 가능하지 갑은 직접 못합니다. 왜 그래요? 제3자한테는 을만 소유자니까 을만. 이번에는 이 부동산을 무가 불법점이에요. 그럼 쫓아내야겠죠. 쫓아낸다를 법률 용어로 뭐라 하죠? 반환 청구. 점유회수 반환 청구. 물권적 반환 청구. 누가 해야 돼요? 을만. 갑은 못해요. 갑은 하려면 을을 대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자한테는 누구만 소유자? 을만 소유자. 자기끼리만 있으면 그때만 신탁자만 소유자예요. 유효일 때. 그런 식으로 양가로 3번 더 1, 2, 3, 4, 오른쪽 6번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189 상단에 6번까지 다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3번 명의신탁 유형이 있죠. 그럼 양가로 1번 이자간 명의신탁이 있습니까? 이자간은 지금 이미 다 봤어요. 여기 무효인 경우, 유효인 경우. 거기는 무효인 경우 이걸 매출 쓰는 거예요. 동그라미 1, 2, 3에. 그 다음 이제 양가로 2번이 3자간 등기 명의신탁 나왔죠. 양가로 3번이 계약 명의신탁 나왔죠. 지금까지는 2명이었는데 이제 사람이 3명 나와요. 3명 나옵니다. 제3자 빼고. 그럼 양가로 2번이 3자간 등기 명의신탁 써 있습니까? 이제 거기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자간을 정확히 정리하셔야 돼요. 먼저 왼쪽 페이지 188. 그 다음에 이제 3자로 넘어야 됩니다. 이제 등기 명의신탁은 이쪽과 좀 유사면이 있어요. 여기. 우리 시험 항상 병이 소유자예요. 병 소유 부동산을 갑이 항상 우리 시험의 신탁자예요. 갑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갑이 을과 명의신탁 정해놨어요. 갑이 그랬죠. 내가 돈 주고 살 테니까 너 앞으로 등기 좀 하자라고
얘가 명의 신탁자, 얘가 명의 수탁자입니다. 그리고 병한테 부탁했죠. 돈은 제가 다 드릴 테니까 등기는 나 말고 을 앞으로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요, 돈만 좀 나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병에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등기가 왔습니다. 그러면 얘가 신탁자, 얘가 수탁자죠? 그럼 명의사 약정과 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약정과 등기 유효예요? 무효예요? 예? 유효인지 무효인지 뭐 가지고 판단해요? 여기 했죠? 갑을간에 이런 말 없으면 원칙 다 무효. 다시 얘가 신탁자와 수탁자죠? 얘들 뭐 종중 배우자 그런 말 없으면 원칙 다 무효. 그래서 약정 무효,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그럼 돈은 갑이 다 줬죠? 등기는 누구한테 있어요? 현재 을에게. 그럼 우리 갑에게 등기 넘겨주면 되죠? 근데 을이 안 넘겨요. 제가 병한테 돈 주고 샀는데요. 당신 누구세요? 라고 시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무효등기 말 써야겠죠? 그럼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은 물권자 청구권이에요. 물권자 청구권. 그럼 현재 누가 물권자예요? 등기 무효니까 물권자 아니죠? 병이 매도인이 물권자, 매도인. 그러죠? 등기가 이렇게 갔잖아요. 등기 무효니까 누가 물권자? 병이 물권자. 그럼 법률적으로는 병이 말소 청구해야 돼, 병이. 법률적으로. 근데 현실적으로는 병이 말소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래요? 아니 나는 돈 다 받았는데 싸우든 말든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병이 말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갑이 말소 청구합니다. 갑이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물권자 아니니까. 그래서 갑은 물권자를 대위해서 말소합니다. 물권자를 대위해서 말소해요. 그럼 이 등기가 병한테 가겠죠? 그럼 이건 유효니까 매수인으로서 등기 받으면 되겠죠? 순차, 대위에서 순차로 소유권 이전해야 됩니다. 순차로. 물권자는 병이니까. 근데 이제 을은 대위 말소 당하기 전에 우리 정한테 팔았네요. 우리 대위 말소 당하기 전에 정한테 팔았어요. 그럼 정은 선악불문 유효입니다. 악유효도 유효예요. 왜 유효죠? 이 특칙 때문에, 특칙. 수탁자 등기 무효에도 그와 거래한 제3자는 악유효도 유효. 이 수탁자 등기 무효죠? 그래서 이자와 거래한 제3자는 선악불문이요. 특칙 때문에 정은 소유권 세갑니다. 특칙 때문에. 얘랑 똑같아요. 둘 다 수탁자 등기 무효죠. 그래서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저 특칙 때문에 얘도 저 특칙 때문에 같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다 특칙이에요. 이게 이제 그 양가로 2번입니다. 그 다음 양가로 3번이 계약명 신탁 위임명서 있죠? 마찬가지로 항상 병이 소유자예요. 병 소유 부동산 있는데 갑이 엑셀을 사고 싶은데 직접 매매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을과 명의사 약정하고 모든 걸 다 맡겼어요. 매수할 돈까지 다 줬어요. 매수자금까지. 알아서 모든 걸 맡겼죠? 이걸 위임명. 그래서 매매를 수탁자가요. 신탁자, 수탁자 했다면 둘이 매매합니다. 매매계약. 그럼 돈 누가 줘요? 저 돈 받았죠? 돈 을이 줘요. 등기 누구한테 와요? 을한테 와요. 그럼 여기랑 비교해 보시면 여기는 매매는 갑하고겠죠? 돈은 갑이 줬죠? 근데 등기는 누구한테 했어요? 을한테 했죠. 그러니까 병은 바보가 아니라 이걸 당연히 알겠죠? 그러니까 다 무효. 여기는 누구랑 매매했어요? 을과 매매했죠. 돈 누가 줘요? 을이 줬죠. 등기도 을한테 했죠. 그러니까 병이 여시가 아닌 한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병이 여우가 아닌 한. 그래서 병이 모른다는 선이라는 전제하에 매도인이 이걸 모른대요. 이런 걸. 그럼 이 선이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기 유효라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선의 매도인을 부하기 위해서 등기 유효. 그래서 우리 완전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여기는. 약정은 무효예요. 하지 말한 짓 했으니까 약정 무효. 그렇지만 누구를 부하기 위해서? 선의 매도인을 부하기 위해서 등기 물권 변동 유효 그랬습니다. 유효. 그럼 우리 완전히 소유권 취득했어요. 물론 병이 악이라면 당연히 무효예요. 부할 사항 없으니까. 병이 선이라는 전제하에 정을 등기 유효입니다. 그럼 우리 완전히 소유권 취득했죠? 그죠? 그럼 병도 을에게 소유권 못 뺏어가요. 갑도 을에게 소유권 못 뺏어갑니다. 을이 완전한 소유자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명의신탁 관계는 보통 신탁자가 점유해요. 부동산은. 그냥 껍데기만 을에게 옮겨놓은 거죠. 등기만. 그러죠? 그래서 처음에 갑이 을에게 돈 줄 때는 을이 순진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을에게 그냥 있어요. 그래서 갑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을에게 을 친구가 학원 다니거든요. 학원 다니 을이 야 네가 소유자래 그래요. 네가 소유자래. 너 등기 유효니까 가서 갑 쫓아내고 부동산 뺏어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갑을 찾아가서요. 이제 술 한잔하고 덕심폭 가서요. 맨정신을 말 못할 것 같으니까 선전하고 야 내가 소유자니까 너 나가 그랬어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학원 다니는 내 친구가 그랬어요. 네가 그걸 알았네. 그래서 그럼 소유자가 나가면 얘 나가야 돼요. 나가야겠죠? 단 갑이 그랬어요. 그럼 이 돈은 달라고 배웠지? 내 돈으로 너가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갑은 부동산을 못 뺏어와도 이 돈을 부당이득받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긴 나갈 텐데 이 돈 줄 때까지 못 나가라고 유치권 행사했어요. 그럼 갑은 이 돈 받을 권리 있습니다. 부동산을 못 뺏어와도. 그럼 이 돈 받을 때까지 못 나간다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었어요? 없죠? 없죠. 그걸 아까 우리가 어쨌든 저 시간에 뭐라고 했죠? 보건업주 매신 명의신탁이라고. 보건업주 매신 이게 계약 명의신탁이에요. 매매대금이니까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그냥 동시한변으로 받는 겁니다. 동시한변권. 이 돈 안 주면 나도 점유 못 넘겨줘라고 동시한변권 받는 거지. 유치권 행사 X예요. 아무튼 이제 이러고 있는데 우리 정한테 그냥 팔았대요. 일단 우리 정한테 팔았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정은 선악불문 소유권 취득합니다. 악의도 취득해요. 왜 취득하죠? 을이 유효니까 100은 100에서 그냥 무조건 취득합니다. 100은 100. 저 특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똑같아요. 수탁자 등기 유효죠? 수탁자 유효, 수탁자 유효니까 제3자는 저 특칙 때문이 아니라 그냥 원래 100은 100에서 기본 이론상 그냥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소유권 취득 원인이 똑같아요. 앞등기 유효니까 이 둘이 소유권 취득 원인이 똑같아요. 앞등기 무효이더라도 실명법 특칙에 따라 얘들이 소유권 둘이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 3자간 두 개를 나눠보셔야 돼요. 얘가 등기 명의신탁, 얘는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가 나오면 이 3자간이 사례가 나오면 더 쉬워요. 이 갑일병은 어떻게 바꿔도 얘는 무조건 제3자고 유예요. 여기도 갑일병은 어떻게 바꿔도 얘는 무조건 제3자고 유예요. 만약 얘가 악이래요. 악이어서 얘 등기 무효면 그래도 소유권 취득해요. 그때는 저 특칙에 따라서. 그래서 선이면 100은 100에서 취득하고 악이면 0이 100으로 바뀌어서 취득하고 어차피 취득합니다. 그래서 두 사례 구별 못해도 정유효는 무조건 맞아요. 뭔지 몰라도. 그러죠? 정무효 틀립니다. 그리고 항상 그건 4번에 나와요. 4번에. 항상 4번에 틀린 거 그러면 정이 알았다면 소유권 취득 못한다 나와요. 맞은 거 그러면 그때 4번에 정이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한다. 항상. 그래 나와 항상. 항상 4번에 나와요. 이상하게. 그래서 두 그림까지 같이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고 작년만 그게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189페이지 양가로 3번에서 동그라미 1, 2, 3, 4, 5까지 했어요. 동그라미 6번이 작년 정답으로 나온 겁니다. 작년에 부동산 실명법 2개 나왔어요. 아까 해지 못한다 하고 6번. 그 6번은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매매계약 당사자가 수탁자 이름이 돼 있더라도 수탁자 이름 이 사람 매도인 생각에는 매매계약은 수탁자가 계약 당사자에 있지만 갑을 신탁자를 계약 당사자로 놨다면 그럼 실질적으로 따져서 형식적으로 우리 계약서에 매수인 써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누구를 생각했어요? 갑을 계약 당사자로 생각했다면 계약 명의신탁이 아니라 이쪽 실질적으로 갑을 생각했으니까 그것은 등기 제3자가 등기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이렇게 팔립니다. 뭐든지 실질적으로 다시 매매 계약서에는 수탁자 이름이 써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따졌을 때 병생각은 갑을 계약 당사자로 알았다면 그것은 등기 명의신탁이지 계약 명의신탁 아니다 이렇게 팔립니다. 그래서 6번을 봐보세요. 동그라미 6번. 189입니다. 명의신탁의 확정이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 명의신탁의 구별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계약 명의자가 명의 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를 명의 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계약 명의신탁 아니에요.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이 된다 이게 팔립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냥 읽어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실명법은 아무튼 중개사법에도 나오지 아마? 그래서 도근에서 나오니까 잘 표기해서 정리가 됐고 일단 188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188을 정확히 아신 다음에 오른쪽 3자간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아무튼 휴가에서 빨리 벗어나서 이제 빨리 정상 페이스를 찾으셔야 돼요. 자, 이제 다음 주에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